자, 이제 이론을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페이지. 첫 문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그 119회 1번도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한번 보면 2번의 배당금 지급 통지서는 저번에도 나왔었죠.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뻔하니까 현금으로 봐버렸고, 이게 당첨된 로또랑 비슷하다 그랬죠. 우리가 로또 당첨돼도 이걸 현금이라고 생각하지 종이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런 느낌. 그다음에 1번은 자기합수표라고 돼 있는데, 이건 그래도 이쪽 이론이니까 붕괴 쪽에서는 이제 설명 안 하는데 이론이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이제 수표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말을 좀 쉽게 풀어서 할게요. 수표는 현금 교환권이에요. 현금으로 교환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첨된 로또랑 비슷하지. 이걸 갖고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아무나 발행하면 안 돼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걸 개나 소나 발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행을 은행이 해야 돼요. 이건 아시겠죠, 상식적으로? 근데 문제는 그 발행하고 싶은 의지의 주체, 누가 수표를 발행하고 싶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행 의지라고 쓸게요. 의지. 그냥 말이 좀 어려워서. 자, 누가 의지를 갖고 있냐 하면 보통은 회사가 의지를 갖고 있어요. 회사가.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고 싶거든요. 근데 내가 발행하면 이 수표를 아무도 안 믿어줄 것 같아. 그렇죠? 듣보잡이 발행하면 수표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유통이 안 돼 버려. 그러니까 가서 부탁해, 은행. 야, 은행아, 네가 네 이름이 유명하니까 네 이름으로 수표 좀 발행하자. 그러면 A의 의지로 발행은 하지만 그 수표에는 땡땡 은행이 써 있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어쨌든 믿겠죠. 그리고 이 회사는 여기다 돈을 맡겨놓으면 되는 거야. 계좌 하나 뚫어가지고. 그러면 그 수표에서 돈을 찾아갈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계좌에서. 이걸 당좌수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당좌수표가 일반적인 거예요. 회사가 발행을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은행한테 부탁해서 이름만 빌려서 하는 거야. 그럼 그 당좌 계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약 안에 혹시 잔액이 부족해도 얼마까지는 일단 발행할 수 있다. 그런 게 포함되는 거야. 그게 당좌 차월인 거고.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정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은행이 발행을 하는데 내가 발행하고 싶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은행이 발행하니까 내가 발행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자기 앞으로 돼 있어. 그 자기 앞 투표예요. 원래는 회사가 의지자여야 되는데 의지한 사람 이름이 은행으로 돼 있어. 자기 앞으로. 그래서 자기 앞 투표라 그래요. 붕괴할 땐 이거 이제 거의 자기 앞 투표가 안 나와서 이론이 나오니까 지금 그러면 요 정도까지 아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앞 투표가 특이한 거예요. 쥐가 발행하고 있잖아요. 쥐는 해주기만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앞 투표는 은행이 발행을 한 거잖아요. 은행이 망할까요? 망할 은행은 다 망했겠지 이미. 물론 망할 수도 있는데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러면 자기 합수표는 그냥 현금으로 봐야죠. 안 망할 건데. 그러니까 이 자기 합수표는 현금으로 안 바꾸고 아들한테 물려줘도 될걸? 그때까지 은행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당좌수표는 조금 자기 합수표보단 위험할 수 있죠. 왜냐면 은행이 발행만 해줬지 돈은 이 회사 통장에서 빼가야 되거든요. 부도가 날 수가 있지. 이해되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은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회사잖아요. 사기업이잖아요. 그럼 내가 자기합 수표라고 말을 하면 이건 무조건 현금이에요. 은행 걸 받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당좌 수표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럼 남한테 받은 걸 수도 있고 내가 발행한 걸 수도 있죠. 내가 사기업이잖아, 지금. 내가 발행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받은 걸 수도 있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당좌 수표는 두 개로 나눠야 돼. 남한테 받은 수표는 현금이에요. 이해돼요? 남한테 당좌 수표를 받았어. 그럼 이거 현금으로 바꿔야지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금의 수표는 두 개 있는 거지.
자기합수표는 그냥 자기합수표로 하면 돼요. 근데 당좌수표는 그냥 당좌수표로 하면 안 돼. 타인 발행 당좌수표로 해야 돼. 그래야 현금이지. 내가 발행한 건 현금이 아닌데. 내가 발행한 건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써놔요. 자기합수표 콤마 찍고 타인 발행 당좌수표. 그 두 개를 수표라 그러는 거야. 그게 그럼 둘 다 현금 맞죠? 진짜 아무도 이렇게까지는 안 알려줄 걸? 그냥 외우라 그러지. 그래도 뭐 알면 좋잖아요. 다 실무에서 있는 건데. 그럼 1번, 2번 해결했죠? 그 다음에 4번. 이거 중요 표시하셔야 돼요. 4번. 자, 얘는 중요하니까 3개로 끊읍시다. 밑줄을. 첫 번째, 취득 당시. 취득 당시 하나 끊고 1번. 이건 구분하세요. 꼭. 외우셔야 돼. 취득 당시 1번. 그 다음에 만기일 3개월 이내 2번. 그 다음에 3번. 3번은 판매 조건부 채권을 표시한 다음에 밑에다가 그냥 금융상품이라 다시 적으세요. 이게 참고로 환매 조건부 채권을 RP라 그러는데 실제로. 근데 RP 이렇게 나오면 그게 금융상품 중에 한 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금융상품 같은 거 있죠. 이름이 막 MMF 뭐 CP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아 금융상품이구나 이러면 돼. 얘는 RP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냥 뜻을 몰라도 되죠. 아 금융상품인갑다. 그럼 앞에 두 개가 중요한 거야.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뭐가 나올지 몰라. 근데 몰라도 돼. 어차피 알파벳 나오면 그냥 금융상품인 거야. 자, 그러면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게 유동자산이랑 구분을 좀 해야 되거든요. 자, 지금이 2025년도 다 갔죠? 시간 진짜 빠르다. 하는 것 없이 나이만 먹고 있죠, 계속. 자, 25년, 26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유동자산을 구분하고 싶어요. 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일단 내가 갖고 있어야지. 갖고 있는 건 당연히 자산이죠? 근데 그거 말고 돈을 받을 거를 따져봅시다. 내가 돈을 받을 건데 뭘 유동자산이라냐? 자, 오늘이 11월 9일이죠? 그러면 오늘 체크를 한다고 해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다가 내가 친구 철수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100만 원을. 근데 13개월 뒤에 받기로 했어요. 13개월 뒤에 상환을 받는 대여금이 있다고 합시다. 대여금인 건 알겠어. 이건 다 알겠죠? 근데 이름을 단기로 붙여줄래? 장기로 붙여줄래? 이 문제예요. 그럼 이제 이거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13개월이다. 1년 넘었죠? 장기 대여금이구나. 이렇게 기분 좋게 틀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왠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11월 9일에 돈을 빌려줬죠. 그리고 13개월을 더 해볼게요. 뭐 대충 12월 9일 이렇게 할게요. 맞죠? 민법상 날짜 세는 걸로 하면 12월 9일. 그러면 날짜가 정해져 있죠. 그럼 돈을 몇 년도에 받는지 보세요. 26년도에 받죠. 내년까지 받으면 유동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 다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의문이 생기겠죠. 아니 11월 9일에 돈을 빌려줬는데 왜 갑자기 내년까지로 범위가 넓어지냐? 결산을 언제 해요? 12월 31일에 하잖아요. 그때부터 1년이지. 오늘부터 결산하나? 오늘 돈은 빌려줬지만 결산은 12월 31일에 하죠. 그러니까 기준일이 12월 31일이지. 이때부터 12개월이에요. 사람들은 12개월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다 틀려. 13개월 내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그냥 내년까지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유동자산은 내년까지 받을 돈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유동자산을 설명드렸죠. 그래서 유동자산의 회계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이렇게 나와.
그걸 문구를 외워. 근데 이 문제 내면 다 틀려. 문구만 외웠으니까 그럼 실무에서 못 써먹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유까지 아시겠죠? 그러면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종료 1부터 1년이죠. 보고기간 종료 1 이게 사람들이 외워져 있어. 근데 현금은 어때요? 뭐가 기준이에요? 취득 당시. 왜냐면 현금은 지금 현금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얘는 현금이 아니죠. 근데 내가 뭔 금융상품을 샀어. 근데 만기가 80일이래. 그럼 80일 뒤에 현금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아, 그 정도는 현금으로 봐주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취득 당시 3개월만 봐준다고. 근데 유동자산은 솔직히 말하면 2년이거든요. 올해 내년까지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동자산은 범위가 좀 넓은데 지금 현금은 되게 타이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월급 3달 빌리면 좋아요? 그래도 3달까진 봐주겠다 그 소리야. 알겠죠? 그 느낌을 받으셔야 외워지지. 방금 그냥 문구만 맨날 외우는 거야. 문구 외웠는데 써먹질 못해. 물어보면 뜻을 몰라.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구를 이해하고 써먹는 사람을 원하지. 그러니까 한 개를 배워도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하지. 문구 백날 외워봤자. 오후 반에 그, 그 세무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새 애들 자격증만 많지 뭐 아무것도 모른다고. 겁이 많아서 일은 못하고 자격증만 따고 있다고. 근데 하는 말씀이 전산회계 1급 따고 그냥 일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니까 깨지면서 배우는 거지. 근데 그게 최소한의 자격증이 전산회계 1급이거든요. 전산회계 2급까지도 솔직히 안 바래요. 나 같아도 회계 1급 따고 똘똘한 애를 뽑지 자격증 많은 애 뽑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회계 1급 정도 있어야지.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역량인 거예요. 회계 1급이 있으면. 그럼 이제 2번을 보시면 유동부채를 찾는 거네요. 유동부채 표시하시고. 1번 문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표시하시면 되는 거고. 안 끝났구나. 그럼 1번에 3번 직원 가불금은 단기대여금이다. 이게 그 직원 가불금이 보통 월급을 미리 받는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회사는 그냥 돈 빌려줬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내가 뭐 월급날이 11월 15일이다. 월급날. 내가 이때 300 받는다고 할게요. 근데 내가 11월 9일에 지금 급해가지고 100만 원만 좀 땡겨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받을 돈을 먼저 받았다 생각하지. 근데 회사는 안 줄 돈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줬다 생각하지. 그럼 100을 너한테 빌려줄게. 그럼 월급날 까자 이렇게 되는 거지. 상계치자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직원 가불금은 그냥 단기 대여금이죠. 근데 그 원래 이름을 따로 써요. 주임종 단기채권이라고. 왜냐면 이자 받을 목적으로 빌려준 게 아니니까 뭐 우리한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대여금으로 알고 계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2번이 유동부채인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채를 물어본 게 아니고 유동부채를 물어봤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부채랑 비유동부채 차이 아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빈출이고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유동, 부채는 전제가 됐고, 자, 유동부터 분류를 해보면 일단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거, 외상매입.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원재료를 외상으로 샀어. 돈을 내년까지 줘야죠. 내후년에 줄 거야? 그럼 거래 끊겨버리죠. 당연히 내년까지는 줄 거 아니에요. 미지급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기계 같은 거 외상으로 샀다. 뭐 내년까지 줘야죠. 별일 없으면. 근데 얘네들은 나오진 않는데 굳이 검색해보면 장기 외상매입금, 장기 미지급금도 있어요. 거의 안 쓰지. 왜냐면 그렇게 되면 거의 차입금으로 돌려버려요. 이자 받으려고. 왜냐면 얘네들은 무이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름으로 보면 여기 단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단기. 이 두 개는 확실히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선수금. 선수금 이거 계약금이죠? 내년 안에 거래 끝날 거 아니에요. 계약금이랑 거래 사이에 막 2년 이러고 있진 않겠죠. 그럼 이것도 쉽고, 그럼 여기까지가 끝. 답은 엄청 쉽네요? 아, 하나 더 있구나. 아, 이거는 밑에 설명 먼저 하고. 자, 비유동 이제 갑니다. 여긴 안 나왔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채예요. 회사채. 보통 회자를 빼는데, 저는 회자를 붙여서 말합니다.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 그러니까 채무증권을 발행했다라는 말은 돈을 빌렸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이해를 해봐요. A랑 B가 있어요. 자, B한테 돈을 받아요. A. 우리가 A거든요. 자, A가 돈이 필요해서 B한테 돈을 달라 그랬어. 그러면 B가 돈 줄 테니까 넌 뭘 줄래? 차용증서 줄게. 이거 갖고 있으면 이자랑 원금 줄게. 이 말이거든요. 이걸 상품화 시킨 게 채무증권. 이걸 채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A가 채권을 발행했죠, 지금. 돈 빌렸잖아요. 돈 받고 이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돈 줄게 이 말이죠. 그러니까 A가 채권을 발행했다 이 소리는 A가 돈을 빌렸다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회사죠. 그럼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면 회사채죠. 그럼 우리가 회사채를 발행하면 부채겠죠. 근데 이거 회사채 발행할 때 금융회사가 브로커리지를 해줘요. 중간에서 수수료 많이 받거든요. 그럼 어차피 돈 빌릴 때 내가 수수료 내면 오랫동안 쓰고 싶겠지. 그래서 문제 보면 3년, 5년 이렇게 나와요. 어차피 돈 내는 김에 오래 빌려버려야지. 그래서 회사채는 말 안 해도 장기 부채예요. 3년, 5년 이렇게 나와요. 최소 3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년. 그래서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지금 정부가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발행하고 있죠, 실제로. 그럼 그거 뭐예요? 국가가 채권을 발행했죠. 국가가 돈 빌린 거 아니에요. 외국에도 빌리고 국민한테도 빌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가 갚고 그런 거지. 자, 회사채 하나 나왔고 여긴 안 나왔죠? 왜냐면 사람들이 외워버렸어. 회사채가 장기 부채인 거를 외워버려서 이제 다 알아. 안 내. 그래서 재미없으니까. 그다음에 장기 차입금. 이건 뭐 장기 써 있으니까. 장기가 비유동이죠. 모르면 안 되지. 근데 얘는 그 약간 뭐랄까 빌드업이고 장기 차입금 빌드업이고 얘 때문에 나오는 게 유동성 장기 부채. 이게 회계 1급에서 결산에 잘 나왔는데 요새 또 안 내더라고요. 근데 또 모르죠. 그럼 이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요.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최대한. 문구만 외우는 거는 솔직히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사람은 원하지 않으니까. 그럼 한번 날짜로 한번 해봅시다. 2000X 1년, 2000X 2년, 2000X 3년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연도가 3개 있어요. 내가 X 1년에 돈을 빌렸어. 돈을 빌렸습니다. 그럼 돈을 빌릴 때 언제 갚을지 정하고 빌리죠. 내 만기가 3년이라고 합시다. 이때 돈을 갚기로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이 이름을 뭐라고 하겠어요?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겠죠. 이유는 내년까지 안 갚아도 되니까. 내년까지 갚으면 유동부채겠죠. 똑같죠. 유동이니까. 넘어가면 비유동부채. 그럼 빌릴 때 장기 차입금 이렇게 써놨겠죠. 그리고 보면서 이름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껴요. 아, 내년까지는 안 갚아도 되는구나. 너무 좋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럼 X 1년 끝나고 X 2년 끝났어요. 자, 이날이 왔어요. 한번 훑어볼까? 장부를 딱 봤는데 장기 차입금이라는 애가 있네요. 음, 아직도 덜 갚아도 되겠지 생각했는데 만기가 언제? 내년이네? 그럼 얘 장기 차입금으로 냅뒀다가 갑자기 내일 돈 갚으라 그러면 깜짝 놀라겠죠.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름 바꿔놓자. 이거 장기 차입금으로 해놓으면 긴장 풀고 있겠다. 이름 바꾸자.
위험하다고 이름을 바꿔. 유동성 장기부채로 바꿔놓자. 해석해 볼게요. 자, 장기부채. 얘 태생이죠. 장기부채죠. 처음에 장기부채로 태어났죠. 근데 지금 성격이 어때요? 장기부채잖아요, 이제. 유동성을 띠고 있네? 두 개가 상충되죠, 지금. 뒤에는 자기 출생. 지금 현재 상태. 뭐가 중요해요? 지금 성격이 중요하지. 어릴 때 성격이 좋았어도 지금 성격 안 좋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격이 유동성이라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저는 이거 이렇게 외웠어요. 유동성 장기부채죠. 이름이 헷갈려. 왜냐면 유동 장기 다 들어가니까. 이렇게 외우세요. 앞에 뒤에만 따봐요. 유동부채죠. 이게 유동부채예요.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 앞에 유동 동그라미 부채 동그라미 하면 되잖아요. 외워지겠죠? 앞뒤만. 가운데 가리면 되잖아. 어떻게든 외워야지 일단. 이해를 했으니까 지금. 그러면 또 생각을 해봐요. 내 장부에는 단기 차입금도 있고 유동성 장기부채도 있을 거야. 그럼 결국 둘 다 걔네들은 내년에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단기 차입금은 애초에 빌릴 때 내년까지 갚는 걸 알아. 그러니까 애초에 위험하니까 긴장을 하고 있죠, 애초에. 근데 장기 차입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한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름이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장기 보고 비유동 찍겠죠. 그러라고 내는 거예요. 장기 보고 비유동 찍으라고. 그래서 얘는 장기 차입금에서 유동성 장기 부채로 화살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 둘은 무조건 세트야. 장기 차입금은 하루라도 유동성 장기 부채를 거쳐요. 왜냐면 1월 1일에 갚아도 전날 12월 31일에 바꾸잖아. 그러니까 단 하루라도 있어요. 근데 예외가 있는데 보기 상환. 보기 상환은 그냥 장기 차입금인데 갚아버리겠지. 로또 당첨돼서 갚아버릴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퇴충인가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것도 뭐 답이 정해진 겁니다. 퇴충도 중요하죠. 왜냐면 이름에 장기가 안 붙어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채는 아시죠? 그러니까 부채랑 충당부채가 어떻게 다르냐면 부채는 언제 누구한테 얼마를 주는지 아는 거. 언제 누구한테 얼마를 정확히. 철수한테 내년 언제 얼마를 준다. 부채예요. 확정 부채. 근데 충당 부채는 뭐냐면 나간다는 사실만 있어요. 그럼 왜 이럴까? 앞에 뭐라 써 있어요? 퇴직금이잖아. 퇴직금은 직원이 근무하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죠? 근데 퇴사하면 주긴 줘야 되죠. 주긴 줘야지. 근데 얼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대충 나가겠지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얘는 부채가 아닌 거예요. 급이 조금 낮지. 근데 돈이 안 나가냐? 그건 아니야. 무조건 나가. 얼마인지만 몰라. 자, 그러면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매년 12월 31일에 모든 직원이 다 퇴사할 때 기준 금액을 만드는 거거든요. 엄청 보수적이에요. 근데 내년에 퇴사한다고 생각할까? 언젠간 퇴사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내년은 아니야. 그래서 장기부채. 이해되셨죠? 이제 절대 안 까먹겠죠? 이렇게 한 문제를 공들여서 풀어야 돼. 그래야 지금은 오래 걸려도 다음 문제 때는 그냥 넘어가거든. 아, 그때 했던 거네? 생각만 해보고 넘어가.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이 두 개는 회계 1급에 내도 뭐 크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난도입니다. 보통 좀 실무를 어렵게 내면 이론을 좀 쉽게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실무가 어렵다 그럼 이론도 한번 봐보세요. 어차피 다 보시겠지만 회계 1급 때는 못 보지만 세무 2급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2페이지입니다. 3번에 유형자산 표시할게요. 유형자산은 하나 그 유형자산 위에다 써놓으세요. 사용 목적입니다. 사용 목적. 유형자산 위에다 써놓으세요.
왜냐면 유형 자산이라는 글자를 해석해 보면 내가 한자를 좀 알아. 그러면 이거 형체가 있는 자산이야 이렇게 해석하죠. 그러면 재고 자산은 형체 없어요? 현금은 형체 없어?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걸 유형 자산이라고 부르겠다라고 그냥 내가 네이밍만 한 거죠. 사용 목적으로 형체가 있는 걸 유형 자산이라 하겠다 그 뜻이에요.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장기간 사용이죠. 왜냐면 유형 자산은 감가상각을 할 거니까. 왜냐면 단기간 사용할 거라고 하면 소모품비로 때려버려도 되거든요. 소모품도 사용한 건 맞잖아. 근데 단기간이니까 비용 처리를 해버리죠 보통.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장기간까지 가면 좋긴 한데 사용 목적으로 충분하죠. 그렇게까지는 누가 안 물어봐. 자, 그러면 아닌 거 찾으면 되는데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인데 여기 사업용 건물 한번 표시하시고 예시를 적어봅시다. 사업용 건물 표시하고 공장 본사 이렇게 적어주세요. 예시 쭉 빼가지고 사업용 건물 공장 본사. 그럼 제조업은 이 두 개가 사업용 건물 맞죠? 이거 없으면 사업을 못해. 제조업한테는 제품을 만드는 게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으려고 토지를 샀어. 그럼 사용하려고 산 거 맞죠? 옆에 따로 쓰셔야겠네. 사용 목적이라고. 그리고 옆에 또 써놓으세요. 계정 과목 토지. 이걸 왜 불러드리냐면 여기 매입한 토지라 써있는데 뭘 그걸 불러주냐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매입한 토지는 토지가 일상용어죠. 제가 불러드린 계정 과목은 토지. 계정 과목이죠. 왜 그런지 한번 또 볼게요. 자, 여러분이 토지를 샀을 때 계정 과목이 3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땅이라 쓰거든요. 땅이라고 하면 계정 과목이 없잖아. 땅이라는 게. 그럼 어떻게 3개가 나오는지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 상황은 아닌데 만약에 여러분이 부동산 매매업을 한다고 할게요. 내가 돈이 좀 있어. 돈이 한 몇 조 있어가지고 심심해. 그냥 부동산 싼 거 있으면 사다가 비싸진 팔아야겠다. 이럴 수 있죠? 그러려고 땅을 샀다고 할게요. 그럼 지금 이 땅을 내가 뭐 해보려고 샀어요? 시세 오르면 팔 거죠. 팔려고 샀죠. 그럼 이 땅은 상품이에요. 왜? 팔려고 샀으니까. 이해돼요? 재고자산이지. 얘한텐 재고자산이지. 부동산 매매업자한테는. 근데 이제 이 선으로 내려오면 제조업자야. 자, 여러분이 방금 동그라미 1번처럼 공장 본사 지을 목적으로 땅을 샀어요. 사용할 거죠? 그럼 그땐 토지야. 얘는 유형자산인 거지. 사용할 목적으로 샀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공장 본사 지을 거 아니고 그냥 땅이 싸다. 내가 제조업인데 땅이 싸. 이거 사놓으면 나중에 팔면 좀 이득 좀 보겠는데? 그럴 수 있죠?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 투자자산. 이걸 내면 다 틀릴 겁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토지니까 토지겠지 이렇게 짓거든요. 이미 틀린 거야. 운이 좋아서 맞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분계 문제 내면 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 이렇게 내요. 그럼 사람들이 그냥 뭐 토지 이렇게 하거든요, 대충. 근데 저는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 이렇게 낼 거예요. 그럼 투자 부동산이고 다 틀려요. 틀린지도 모를걸? 토지인데 왜 토지가 아니에요? 이럴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거를 투기 목적으로 사든 이름만 투자지 사실 투기죠. 투기 목적으로 사든 건물을 지으려고 사든 살 땐 면세야. 계정 과목은 나의 목적만 나타내죠. 부가가치세는 땅 자체가 면세죠. 그러니까 두 개를 구분해서 공부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메인 매출 전표 할 때 앞에 부가세 먼저 정리하고 계정 과목 찾으라 그랬죠. 그런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면세야. 왜냐면 땅이 면세니까. 그리고 2번이 계정 과목인 거예요, 지금.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걸 생각을 안 해놓으면 실무 가서 진짜 어버버해요. 실무는 진짜 어렵고 복잡해요. 그에 비해 시험은 너무 쉬워. 자, 그럼 1번을 해결했고 2번 볼게요. 자, 2번 부동산 매매업자죠? 그리고 판매 목적 표시하면 되겠네. 이거 나오는 순간 재고자산이죠. 계정 과목은 상품. 자, 분류는 재고자산이고, 재고자산 맞죠? 재고자산이고, 계정 과목은 상품이고. 2번이네요, 답이. 판매 목적만 딱 보고도 풀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거 안 봐도. 근데 부동산 매매업자가 받쳐주긴 해야겠다. 그래야 확실하죠. 왜냐면 제조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매입한 건 투자 부동산이잖아요. 맞죠? 그렇게까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3번. 자, 3번에 부동산 임대업자네요. 이번엔 건물주다. 자, 매매업자는 땅이랑 건물을 샀다가 팔았다 하는 사람이고, 3번 부동산 임대업자는 건물 딱 하나 사놓고 안 팔고 계속 쓰는 사람이죠. 해주고.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자는 건물주고, 2번은 건물주라고 하긴 좀 그렇죠. 계속 샀다 팔았다 하니까. 그러면 이 3번 부동산 임대업자는 내가 이 월세 받을 이 건물 자체가 유형 자산이죠. 그러니까 사용 목적이지. 이해되시죠? 1번과 3번 비교 표시해 놓으세요. 1번과 3번 비교 표시. 그러니까 둘 다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업의 형태가 다른 것 뿐이지. 그 다음에 4번. 제품 제조의 사용, 이거 표시하면 돼요. 사용. 내가 쓸 거야. 팔 게 아니고.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만 말씀드리고 좀 쉴게요. 어떤 회사는 기계장치를 만드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장치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가 있어야 그걸 사서 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조업인데 기계장치를 만드는 회사예요. 기계장치 A라는 애를 만들어서 판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 기계장치 A를 딱 만들어서 얘 이름을 제품이라고 하겠죠. 내가 팔려고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 기계장치를 만들려면 또 기계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큰 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계장치도 기계장치겠죠? 그러면 이 기계장치 A를 만드는 애를 기계장치 B라고 해봅시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기계장치 B를 가지고 기계장치 A를 만들어서 파는 거야. 그럼 이제 이 기계장치 A는 이름이 제품이고 이 기계장치 B는 이름이 기계장치야. 이해되세요? 왜냐면 이 B는 계속 사용할 거고 A를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A는 만드는 대로 팔 거죠.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4번에서 기계장치는 당연히 사용이지 이게 아니라고. 판매 목적으로 만든 기계장치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문제를. 나 같으면 그렇게 낼 거야. 다 틀리라고. 근데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기계장치는 B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기계장치가 맞아요. 팔려고 만들었다 그러면 재고자산입니다. 네, 좀 쉴게요.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네, 지금 이 페이지에 3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사채인데 제목에 사채만 좀 표시해 두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사채 있죠? 회사채 요거는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왜냐면 사채를 할 때마다 수강생들 표정이 다 똑같아요. 난 그 표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2점짜리잖아요. 2점짜리 하나 하려고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일단 회사채랑 자본 쪽은 이론에서 조금 빼놓는 게 좋아요. 가성비가 거의 똥망 수준이기 때문에 가성비를 따질 때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채는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너무 복잡해서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은 여기 또 자본이라고 나오긴 한데 얘는 자본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요거는 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 요거를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공부를 세무 2급까지만 할 거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수준도 충분한데 만약에 내가 회계 공부를 조금 더 할 것 같다라고 하면 이게 없으면 진짜 어렵거든요. 뭐 지금 수준만 해도 그래도 알아놓으면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순자산입니다. 제가 계속 언급하는 개념이에요.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개념이에요. 이것도 이제 문구만 외우면 의미가 없고 왜 이런 걸 하는지 생각을 해보죠.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러면 자산은 내가 쓸 수 있는 뭐 가용한 자산, 그러니까 가용한 자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어차피 내가 가진 자산으로 부채는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젠간 시점의 차이만 있지. 그러니까 그거 미리 빼보자고.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안 갚아도 되는 돈이 나오니까 그게 얼마인지 구해보자 그거잖아요.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있죠. 그건 필연적으로 자본이랑 똑같아. 그래서 책에 보면 공식이 이렇게 나와요. 순자산은 자본과 같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게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그 뜻이 아니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있죠. 그 금액이랑 자본 금액이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순자산이 자본이란 뜻이 아니고 근데 모든 책에 다 그렇게 써 있어. 그건 정확한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뭐 회계 1급 따는데 그 정도면 되지 뭐 이런 본인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히는 금액이 같다는 소리예요. 금액이. 똑같은 개념은 아니죠. 똑같으면 똑같다고 하겠지 그냥.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보는 건데 이 금액은 자본의 금액과 같을 거예요. 근데 이 순자산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린 이거의 증감을 보는 겁니다. 얘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럼 이게 뭐랑 똑같은데 그게 바로 자본의 증감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말씀드렸죠? 순자산 금액이랑 자본 금액이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쓰면 누구나 외울 수 있어. 누구나. 근데 자본을 한번 까봐라 하면 이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라고 하면 첫 번째가 자본거래입니다. 이 자본거래는 그 예시를 한번 써볼게요. 간단하게. 그 유상증자 아시죠? 내가 주식을 발행하고 현금을 받았다 이런 거래 있죠. 그게 유상증자고 자본거래입니다. 이 거래를 하면 자본이 늘잖아요. 자본금이. 그래서 뭐 분계로 대충 하면 뭐 보통예금 차변에 있고 대변에 자본금 올라가는 이 거래 있죠. 이 정도. 이게 자본거래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주식을 발행하고 돈을 받은 거잖아요. 이 돈은 안 갚아도 되지, 저 사람들한테. 내가 망하면 그냥 미안하면 돼요. 안 갚아도 되는 돈. 자본거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손익거래. 자본거래는 투자받은 거. 손익거래는 내가 번 거. 내가 번 돈은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겠지. 근데 또 나눠줘. 손익거래는 첫 번째가 이익잉여금. 이익으로 해야겠다. 이익으로. 지금은 네, 이익으로. 이익은 수익 비용이죠. 수익에서 비용 뺀 거.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처분 손익 말씀드렸죠. 아까 처분 손익. 처분을 한다. 내가 2천만 원에 산 주식을 2,100만 원에 팔았어. 그럼 100만 원 진짜 수익이 발생했죠. 그게 수익이에요. 2천만 원짜리 주식을 1,900만 원에 팔면 진짜 100만 원 손해봤죠. 그게 진짜 비용이에요. 그게 이익인 거예요. 수익 비용. 보통 저는 NI로 이렇게 배웠어요.
네트 인컴 해서. 그러면 이제 이게 끝이냐? 아니죠. 가짜 수익 비용도 있잖아요. 가짜 수익 비용 있죠? 2천만 원짜리 주식이 2,100만 원이 됐다. 그럼 그것도 자산이 올랐죠. 근데 수익은 아니잖아. 벌었어? 보여줘. 하면 못 보여주잖아요. 차이는 2천만 원짜리 주식을 2,100만 원에 팔아버리면 100만 원이 진짜 생기죠. 그걸로 배당해 줄 수 있죠. 근데 2천만 원짜리 주식이 2,100만 원이 됐어. 주식이 100만 원 올랐죠. 그거 배당 못 해주죠. 그러니까 나누는 거지. 진짜랑 가짜로. 그럼 1번은 배당 되죠? 2번은 배당이 안 돼. 근데 자산은 올랐는데 어떻게? 번 거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진짜 가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또. 그게 기타 포괄 손익이지. 기타 포괄 손익 누구에 들어보셨나요? 그거 합친 거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얘 자본에 있잖아요, 지금 자본에. 그러니까 조금 복잡해요, 자본이. 자본은 자산 부채랑 급이 달라. 자산 부채는 유동 비유동 끝이죠? 얘네들은 자본 거래, 손익 거래 나누고. 손익 거래는 진짜랑 가짜로 나눠. 그러면 여기서 왜 갑자기 자본인데 수익 비용 이야기를 하냐? 이 수익 비용이 1년마다 합쳐지죠. 그걸 이익잉여금으로 집어넣고 끝내잖아요. 그 이익잉여금이 자본이지. 그러니까 여긴 정확히 말하면 이익잉여금이에요. 근데 지금은 개념 설명하려고. 결론은 투자 받았냐, 아니면 진짜 벌었냐, 가짜 벌었냐, 이 셋 중에 하나인 거야. 이게 정확하게 하면 그래요. 근데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이게 수익 비용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말하지. 그래야 알아들을까 말까 하니까. 근데 정확히는 이렇게 돼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5번을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물어보면 결국 뭐 물어보는 거예요? 순자산 증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잖아요. 자본은 여러분이 못 찾아요. 나도 못 찾아, 자본은. 그러니까 자산 부채랑 똑같다는 걸 이용해서 찾아야지. 금액이 똑같다는 걸 이용해서. 왜냐면 자산 부채는 도드라지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구입하고 보통예금 지급했다. 옆에 간단하게 붕괴 써볼까요? 동그라미 1번 옆에. 그냥 이렇게만 쓰세요. 자산 플러스 자산 마이너스 이거죠. 이렇게만 쓰세요. 1번 옆에. 계정 과목 지금 안 중요해요. 자산 부채만 중요해. 그럼 이해되셨죠? 돈은 나갔지만 똑같은 금액만큼 자산이 다시 들어왔죠. 그럼 순자산 변동 없죠. 그럼 자본도 변동 없겠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본 절대 못 찾아. 애초에 1번은 자본이 없잖아요. 자, 2번 풀게요. 2번. 자, 보통주 만주를 주당 11,000원, 액면가에 5,000원에 증대했다. 여기부터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겠다. 그럼 이거를, 얘는 붕괴를 자세히 해볼게요. 자, 이거 유상증자인데 붕괴 순서 중요하죠? 첫 번째 자본금부터 하시는 거예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 그럼 5천만 원이죠. 이걸 항상 첫 번째로 하세요. 유상증자. 이거 자본거래죠, 지금? 자, 그리고 얼마 받았어요? 만주 곱하기 1,100원 받았죠. 그러면 1억 1,000인가? 1억 1,000이죠? 자, 그럼 2번 해서 받은 돈을 쓰세요. 1억 1,000. 이거 2번. 자, 그리고 지금 6천만 원이 비죠. 재정 과목 아세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자본 플러스죠. 그럼 결국 똑같잖아. 자산 증가 1억 1,000, 자본 증가 1억 1,000. 똑같잖아요. 자, 그럼 얘는 중요하니까 성격도 한번 써봅시다. 자산 플러스 자본 플러스 자본 플러스. 자본 쪽은 또 어려운 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진 않았는데 자본금은 자본금이라는 자본이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이라는 자본이에요. 자본 거래에서도 방이 또 3개로 나눠지는데 그것까지는 안 하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순자산 1억 1,000 증가했죠. 그게 끝이에요, 지금. 지금 자산 부채 찾는다 했잖아. 여기서 자산 부채만 찾아봐요.
자산 이거밖에 없죠. 1억 1000 증가했죠. 그러니까 자본도 1억 1000 증가했잖아요. 지금 동그라미 1번이. 똑같잖아. 그럼 지금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맞죠? 맞잖아. 1억 1000 미쳤잖아 지금. 그러니까 2번이 답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해당하지 않는 거 찾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이미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라고. 이게 얘는 한 문제를 맞히냐 못 맞히냐 그게 아니고 회계의 근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조건 맞히려고 하셔야 돼. 그래야 회계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시험만 합격하고 끝낼 게 아니면. 그럼 이제 3번 해볼게요. 3번. 자, 광고 대행사로부터 광고 대행 용역을 제공받았다. 돈을 준 거죠. 그러면 이거 비용 처리하겠죠. 그러면 수수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면 그럼 이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걸 보통 예금으로 줬는지 일단 외상으로 했는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든 순자산이 감소하죠. 자산이 1000이 줄든 부채가 1000이 늘든 어차피 순자산 1000 감소하죠. 그래서 차변에 온 게 뭐겠어요? 비용이죠. 동그라미 2번에 바로 1번. 비용이잖아요. 자산 줄었죠. 1000만 원. 그러니까 비용이잖아, 지금. 동그라미, 아까 그 5번에 동그라미 2번은 이 자산이 증가한 거랑 동그라미 1번 잡은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 동그라미 3번은 자산 1000이 줄었죠. 그걸 비용으로 처리를 했으니까 이번은 동그라미 2번에 양괄호 1번으로 간 거라고. 그러니까 영향을 미쳤잖아, 지금. 이 비용이 1000만 원이 잡히면 자본이 1000만 원 줄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엄청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거. 출제자도 그것까지 의도하고 낸 건 아닐걸? 그냥 낸 걸걸? 그럼 4번 한번 보세요. 자,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 1000만 원에 매각했다. 장부 금액은 1500이다. 그럼 이건 그냥 밑에 그냥 간단하게 옆에 한 줄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다 써드려야겠구나. 2번은 자세히 했고요. 3번도 써놓으세요. 3번. 3번은 비용 XX, 자산 XX. 이렇게 해야 나중에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3번이에요, 3번. 그러니까 비용이 줄어드는 것도 자본이 줄어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니까. 그 다음은 4번이죠. 차량을 매각, 이건 좀 쉽다. 이거는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자산이 그냥 만원 단위 빼고 할게요. 1000원이 들어왔죠. 근데 1500짜리 줬죠. 1000 받고 1500 줬잖아요. 그럼 순자산이 500 줄었어. 맞죠? 그럼 여기에 처분 손실 나오죠. 처분 손실 500. 비용이죠? 저기 있네. 500. 순자산 500이 줄었으니까 비용 500. 자본 맞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공부용이지. 답은 시험에선 1번, 이거 1번 답이네? 그걸 찍고 넘어가는 건데, 시험에선. 공부할 때는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저는 이걸 세무사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근데 이걸 배우면서, 그 전에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러면 진짜 방황을 안 했을 텐데. 이렇게 무조건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쾌감이 어마어마해요. 나중에 막 매도 가능 증권 처분 같은 거 분계가 엄청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거 해보면 결국 다 들어맞는다. 네, 해보진 마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재무 회계는 끝. 그러면 5문제 중에 4번 제끼고 3문제 정도 푸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5번은 어렵긴 했지만 답은 쉬웠잖아요. 자, 이제 원가 갈게요. 원가도 할 만한 거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6번 또 나왔죠. 원가 행태 표시할게요.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원가 행태는 그 변동비, 고정비 기억하시나요? 변동비, 고정비, 뭐 준변동비, 준고정비 이런 건데, 자, 이걸 그림으로 주면은 이 그림에 이름부터 붙이셔야 돼. 그러면 이 이름을 붙일 때 뭘 먼저 보셔야 되냐면, 이거 그 왼쪽 있죠? 이거 Y축인가? 그러면 총 원가라고 써 있죠. 그래프 가에.
총 원가. 그리고 나는 단위당 원가죠.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러면 가부터 분석할게요. 가는 근데 그림이 너무 독보적이라서 이름이 준고정비예요. 써놓으세요. 준고정비. 준고정비. 그러니까 고정비에 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조선은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이거 참고로 계단 원가라고도 해요. 계단처럼 생겼잖아. 이렇게 보조선을 그리세요. 이걸 선을 그리면 딱 그 첫 번째 계단이랑 두 번째 계단이랑 안 겹쳐. 겹치면 계단이 아니죠?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이 그림만으로는 안 되고 예시를 제가 넣어볼게요. 예시. 여러분이 기계를 사서 쓴다고 할게요. 기계를 사서 써. 네. 한 대당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기계가 한 대당 1,000만 원. 그럼 한 대 사면 1,000만 원이 들 거고, 두 대 사면 2,000만 원이 들 거고, 세 대 사면 3,000만 원이 들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쪽이 원가니까. 총 원가니까. 그러면 여기는 몇 개를 생산하느냐, 조업도거든요. 몇 개를 생산할 거냐. 네, 전제를 이렇게 할게요. 한 대당 1,000만 원인데 여러분이 이 기계 한 대를 갖고 있으면 동시에 10,000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요. 한 개당 10,000개, 한 개당 10,000개. 근데 주문이 8,000개 들어왔다고 할게요. 그럼 기계 몇 대 필요해요? 한 대 필요하죠? 그럼 내가 지금 8,000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한 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5,000개 주문 들어와도 한 대가 필요하죠. 주문 한 개 들어오면 그래도 한 대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1부터 10,000까지가 무조건 1,000만 원 구간인 거예요. 한 대당 10,000개까지 생산이 되니까 한 개를 만들어도 5,000개를 만들어도 8,000개를 만들어도 한 대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1부터 10,000까지가 똑같은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갑자기 하나 띄었죠. 그럼 이거랑 이거랑 차이가 뭘까? 얘는 끝이 만이고 얘는 11,000이겠죠. 주문 11,000개 들어오면 두 대 있어야 되죠. 맞죠? 11,000개부터. 그러니까 갑자기 뛰잖아요. 한 개 때문에. 그러니까 안 겹치지. 한 개 차이로 두 배가 뛰어버리니까. 그리고 주문 이게 12,000개 들어왔다. 그럼 그대로 쓰면 되죠. 18,000개 들어왔다. 그대로 쓰면 되죠. 22,000개 들어왔다. 그럼 한 대 더 뽑아야지. 느낌 아시겠어요? 이게 준고정비. 그러니까 고정비긴 한데 하나씩 보면 멀리서 보면 변동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정비라고 하면 안 되는데 준고정비를 하자 이런 느낌이지. 찐 고정비는 아니잖아요. 고정비가 변동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이름이 준고정비예요. 가까이서 보면 고정비, 멀리서 보면 변동비. 그리고 별명은 계단원가. 계단원가는 아무도 안 틀릴 거예요. 계단처럼 생겼으니까. 예시를 잘 안 내거든요. 그럼 일단 가에서 보시면 답이 3번이네. 끝입니다. 근데 지금은 답만 맞힌 거고 나도 맞춰야죠. 나가 중요한데 나 두 번째 그림에 중요 표시할게요. 이거 박스 쳐서 중요 표시할게요. 이 그림 전체.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나왔죠 지금. 준고정비는 얘가 되게 선정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다 알아. 준고정비는. 그림이 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그림은 두 개가 겹쳐요. 그러니까 그게 낸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그거 내는 거 정해져 있다고?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변동비부터 한번 보면 변동비 그래프는 총원가는 부업도랑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수록 총 원가가 증가하니까 변동하니까 변동비거든요. 이 그림도 아무도 안 틀려. 근데 문제는 단위당 원가 그래프예요. 이걸 좀 이해를 못하는 분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외우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 이건 최저시급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바 한 명을 쓴다고 할게요. 하루에 8시간을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사장 입장에서 총 원가 개념으로 하면
시간당 10,000원 준다고 했을 때 1시간 시키면 10,000원 들죠. 2시간 시키면 20,000원 들죠. 총 원가 기준으로 따지면 일을 많이 시킬수록 돈이 많이 들죠. 총 원가는 늘어나죠. 비례하죠. 8시간까지는. 근데 단위당 원가 뭐예요? 시급이죠. 그럼 1시간 시켜도 시급은 10,000원이고 2시간 시켜도 시급은 10,000원이죠. 그 뜻이에요. 10,000원으로 똑같잖아요. 8시간까지는. 시급이 안 바뀐다고. 근데 9시간째부터는 15,000원을 줘야겠죠. 그러니까 8시간으로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지금 두 번째 그림이랑 똑같죠? 그럼 얘네 지금 변동비죠? 지금 답이?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의 이름을 변동비라고 붙여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뭐 별거 아니네 할 수 있는데 얘만 보면 그렇고 고정비도 데리고 오죠. 고정비도 두 개가 있죠. 총 원가. 밑에는 뭐 주업도고요. 얘는 총 원가가 고정비죠.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총 원가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월세 생각하면 되죠. 월세. 내가 백수든 직장인이든 월세는 똑같이 나가는 거잖아.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 누가 이걸 시험에 내겠지?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것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에 총 원가라고 써 있으면 고정비예요. 단위당 원가로 써 있으니까 변동비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해진 거야. 이걸 낼 거야, 시험에. 그거 냈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이거 변동비야라고 한 분은 뽀록으로 맞췄을 확률이 꽤 높다. 깊게 알고 맞힌 게 아니고 그냥 뭐 이런 느낌 이렇게 맞힌 거야. 그럼 그러면 안 돼. 다음엔 틀리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기출 잘 풀어놓고 시험 가서 조지는 게.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게 적어 놓으세요. 제가 뭐 이걸 적어라 이렇게 다 그렇게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니까. 그 다음에 7번 갑시다. 의사결정 관련성? 의사결정 관련성 한번 표시해보죠.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닌데 의사결정 관련성. 의사결정은 그냥 뭐 밥 뭐 먹을까 뭐 이런 거죠. 의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럼 거기 관련된 명칭들이 나오는데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일단 답이에요. 관련 원가를 끊고 위에 매몰 원가를 쓰세요. 관련 원가를 끊고 그 위에 매몰 원가를 써야 옳은 표현이 돼요. 이렇게 고쳐놓고 설명드릴게요. 자, 매몰 원가 있죠? 이거를 이게 처음에 이 문구로 기억하면 절대 헷갈려요. 그러니까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제 친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 친구가 사회복지학과 4년제를 나왔어요. 그 A라고 합시다. 사회복지학과가 A. 네, 졸업을 하더니 갑자기 직업전문학교를 가요. 용접을 6개월 배웠어요. 김해 가가지고. 그리고 지금 용접해요. 자, 그럼 이게 뭐겠어요? 전공을 살렸나요? 못 살렸나요? 못 살렸죠. 지금 직업전문학교 갔단 말이에요. 그럼 전공을 변경한 거죠. 그럼 지금 그 친구한테 사회복지학과 4년 다닌 게 의미가 있어요? 대인관계 이런 거 말고 커리어로 아무 의미 없죠. 그러면 4년 학교 다닌 거는 매몰원가요. 가라앉았다고 바닥으로 매몰됐다고요. A가 매몰원 겁니다. 그럼 그 친구가 혹시 나 사회복지학과 4년이나 다녔으니까 아까우니까 무조건 난 사회복지로 갈 거야. 그럼 그거 매몰 비용의 오류라 그래요. 내가 그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자꾸 글로 가는 거야. 그 인생 조지는 거지. 근데 그 친구는 현실 감각이 있죠? 바로 야 사회복지과 취직이 안 돼. 바로 용접 배우고 바로 용접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1번이 관련 원가가 매몰 원가로 바뀌었죠? 그게 매몰 원가거든요. 설명 이제 읽어봐요. 이미 발생한 과거의 원가죠. 4년제 학비.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줘요, 못 줘요? 주면 안 되지. 줄 수는 있는데 주면 안 된다고 봐야지. 그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는 원래 처음에 공부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매몰 원가를 영화 표값.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그럼 딱 영화표를 사고 딱 들어갔죠. 근데 진짜 핵 노잼이야. 와, 이거 큰일 났다. 그럼 이미 영화표 값 날렸죠. 그러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이 영화표 값을 고려하면 안 돼. 그럼 시간 아까우니까 집에 가야 돼. 그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야. 지금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면 안 되거든. 근데 바보들은 어때요? 돈 아까우니까 잠이라도 자고 가자. 그게 매몰 비용의 오류예요. 경제에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가 파트긴 한데 경제 쪽이랑 좀 관련이 깊어요. 의사결정 파트라서. 그러니까 경제학이 원래 선택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1번 안 까먹겠죠, 이제? 매몰 원가? 왜냐면 매몰 원가랑 기회 원가가 무조건 나와요, 이 문제 내면. 매몰 원가는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전공 바꿨을 때 그 전 전공이에요. 자, 이제 기회 원가,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예시로 알려드릴게요. 기회 원가가 제일 헷갈릴걸? 이거는 진짜 봐도 봐도 헷갈리고, 저는 이 말을 일상용어에서 많이 써요. 친구가 만나자 그러면 기회 비용이 너무 커. 그냥 이렇게 말해요. 뭔 뜻인지 한번 볼게요. 알아야 써먹지. 이런 거 쓰면 그래도 또 있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이 휴대폰을 살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이폰이랑 갤럭시. 자, 바꿀 때가 됐어. 고민을 해요. 뭘 고를 거예요? 네, 아이폰 골랐어요. 자, 여러분 아이폰 샀습니다. 내 친구가 갤럭시 새로 샀거든요. 와, 근데 겁나 좋아. 티는 못 내겠어. 티를 못 내겠어. 그럼 집에 가서 몰래 갤럭시 검색해봐. 아, 근데 나한테 필요한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난 아이폰 빠돌이라서 아이폰을 산 건데, 그럼 집에 와서 생각이 나겠죠. 근데 사실 후보 중에는 휴대폰 또 뭐 있죠? LG폰은 망했잖아요. 뭐 샤오미 이런 거 합시다. 원래 휴대폰 매장 갔을 때 이 세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샤오미는 집에 가서 생각나요? 안 나, 얘는 생각 안 나. 누가 보여줘도 아 이래 이래. 그러면 세 개를 골랐을 때 아이폰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안 아쉽죠. 그러면 집에 와서 생각나는 거. 그게 기회원가예요. 즉, 안 고른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그리고 한번 읽어봐요. 자, 동그라미 2번. 기회원가는 차선의 대체안이죠. 안 고른 것 중에 제일 좋은 거죠. 맞죠? 차선이잖아. 차선은 2위죠? 최선이 제일 좋은 거고, 차선. 그러니까 지금 차선의 대체안이 갤럭시죠. 갤럭시를 선택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기대값. 혼자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거지. 갤럭시 썼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아이폰이랑 갤럭시를 막 1년 동안 고민한 거야. 그러면 그 둘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기회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고른 거랑 거의 동급이잖아. 즉 그 말은 일상에서 내가 기회비용이 너무 커 이 말 있잖아요. 너무 아쉽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써먹어 볼게요. 친구가 만나자 그랬어. 친구야 미안한데 기회비용이 너무 커. 이 말은 너랑 만나는 시간도 좋은데 그 시간에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가치가 너무 커. 그 말이에요. 야, 너 별로란 소리지. 내가 혼자 재밌게 잘 놀아. 그 말이에요. 기회비용이 크다. 그럼 친구는 뭔 말인지 모르면서 아 그래 바쁘구나 하고 가.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그게 이런 용도로 쓰는 거야. 기회비용이 크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어차피 시험 문제 내면 매몰 원가랑 기회 원가밖에 안 내요. 그게 답이야, 둘 중에 하나가. 왜냐면 사람들이 그 개념을 모르니까. 이해되셨죠? 이렇게 예시로 하면 절대 안 까먹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들러리예요. 7번에 3번 한번 보세요. 자, 회피 가능 원가는 가능하죠. 내가 이거를 안 고를 수도 있죠. 고를 수도 있고. 그래서 설명 보시면 특정 대체안을 선택할 경우 발생되지 않는 원가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선택하면 피할 수 있대. 그러니까 회피 가능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선택을 하면 이거를 피할 수 있다고. 이 손해를. 뭐 그런 느낌이죠. 그다음에 4번 차액 원가는 그냥 증분 원가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 증분은 추가적으로 증가한 걸 말하죠. 추가적으로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3번, 4번은 들러리고 매몰 원가 기회 비용만 중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시험 범위가 이게 엄청 넓은 시험은 아니어가지고
그 다음에 8번,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딱 핵심을 알고 있으면 엄청 쉽게 푸는 문제인데, 근데 원가는 설명할 때마다 그려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지금은 필요한 것만 할게요. 자, 이 제조 원가 쪽은 어제도 그림 한번 그렸었거든요. 자, 제조 원가 명세서 쪽이 있고, 손익 계산서 쪽이 있어요. 요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 안에, 그룹 안에 누가 있는지 볼게요. 자, 제조 원가 명세서 그룹에는 원재료도 있고, 제공품도 있어요. 원재료, 제공품. 원재료, 제공품 둘이 있어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룹에는, 보드마카가 다 상태가 안 좋네. 네,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제조 공장인데, 내가 원재료를 사서 쓰고, 제공품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 때 돈을 다 쓰죠? 돈을 다 써요. 근데 제품은 팔면 돈이 되죠. 제품을 팔면 수익도 생기고 원가도 비용도 생기죠. 그러니까 제품은 손익계산서에 있어. 손익이 다 생기니까 제품을 팔면. 근데 원재료 쓰고 제공품 만드는 건 돈을 쓰기만 하죠. 제조 원가. 그래서 그룹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이 그룹은. 그리고 이 안에서 T 계정을, 이거 너무 안 나와서 색깔 다른 걸로 할게요. 이것도 안 나오네.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제공품은 기초 제공품으로 시작을 하고, 이쪽이 이제 중요하죠? 단기 총 제조 원가. 쉽게 외우는 법은 단기 총을 뺀다.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말이니까. 그럼 이 제조 원가는 DM 직접 재료비 더하기 DL 직접 농비 그다음 제조 간접비 OH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됩니다. 네, 뭐 자세한 건 예전에 했으니까. 그리고 제공품은 이렇게 하면 늘어나요. 그러니까 기초는 작년에 만들다 만 걸 받은 거고 이 단기총 제조 원가는 올해 새로 돈을 써서 투입한 거죠. 그러면 이 제공품의 운명은 둘 중에 하나. 완성이 되거나 계속 덜 만들어질 거야. 둘 중에 하나죠. 완성이 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도 단기 필요 없죠. 꼭 이거 외우실 때 앞에 단기총 빼고 외우세요. 그래야 와닿으니까 제조 원가, 제품 제조 원가. 안 그러면 헷갈려요. 이름이. 그게 그거 같아. 제품을 완성했으니까 제품 제조 원가라 불러줘야지. 그리고 계속 덜 만들어진 건 그 말이죠 그냥. 그럼 내년으로 넘기겠죠. 얘 제품입니다. 제품도 작년에 팔다 남은 거 있겠죠. 그리고 올해 완성되면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제품으로 넘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품의 운명은 팔리거나 안 팔리거나죠. 제공품은 완성이 되냐 안 되냐인데 제품은 팔리면 매출 원가, 매출액을 위해 쓴 돈이죠. 그게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겠죠. 지금 필요한 건 이 그림이에요. 원재료는 지금 필요 없어. 자, 일단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말하는 걸 볼게요. 이게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뭘 말하는지가 보여. 제목 한번 보세요. 8번 문제. 제조 원가 명세서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죠. 그럼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이 그림 안에 제품 제조 원가가 두 개입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근데 어디에 제품 제조 원가가 있어요? 제조 원가 명세서. 그럼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 동네 말하는 거죠? 그러면 혹시 제품 관련된 거 말하면 다 틀린 거야. 그래서 답 2번이에요. 제품 표시하세요. 끝난 거야. 이거 자세히 볼 필요 없어요. 공부 안 한 애들이 하나씩 보고 있는 거야. 뭐 물어보는지 모르고 있거든, 지금. 이미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끝났죠? 제공품 물어보는구나. 그럼 제품이 왜 나오지? 2번 바로 찍고 나가는 거지.
134는 심심하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걔네들 134는 뭐냐면 134는 이 제공품의 차변 있죠, 왼쪽.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일 거야. 그러니까 기초 제공품 아니면 DM, DL, OH 이 얘기하겠지. 그래야 여기 영향 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보면 그런 애들이라고. 아, 볼까요? 동그라미 1번에 원재료 과대 계상돼 있죠. 그럼 DM에 영향 미치잖아. DM. 직접 재료비. 그러니까 영향 미치겠지. 그럼 동그라미 3번. 기초 제공품 건드렸죠. 기초 제공품. 차변. 4번. 임금. DL이죠. DL. 결국 여기서 정해진 거지. 근데 저는 이렇게 낼 것 같아요. 이번에 제품 과대 계상 말고 매출 원가를 과대 계상했다. 이렇게 낼 거야. 다 틀려라 이러고. 그럼 아는 사람은 어때요? 제품 팔리면 매출 원가지 하고 2번 찍겠지. 내는 패턴 아시겠어요? 뭘 물어보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제조 원가 명세서가 엄청난 힌트였던 거야, 제목에. 이걸 중요 표시하셔야 되죠. 제조 원가 명세서. 그러니까 지금 제공품이란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주 고급스러운 문제입니다. 고급스러운 문제의 고급스러운 해설이죠. 그 다음에 이제 9번. 9번은 이거를 다 풀진 않고 중요한 선지만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림 없으면 좀 어려워서.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시면, 9번의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제목에는 종합 원가 계산 표시하시고, 종합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표시하고 위에 대량 생산이라고 쓰세요. 대량 생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안에 그 다음에 그 옆에 선입선출법, 평균법은 그냥 뭐 간단하게 표시하고, 종합원가 계산을 쓰면 방법이 두 개밖에 없죠. 선입선출법, 평균법. 예전에 그림 한번 그려드렸는데 지금은 그 말 문제니까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자, 동그라미 1번에 중요 표시할게요. 이거 선지 전체가 중요해요. 자, 한번 볼게요.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수량 차이는 기초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선 기초 제공품만 또 표시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동그라미 1번은 다른 말로 하잖아요. 이렇게도 잘 내요.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수량 차이는 없다. 같은 말이죠? 말장난이에요. 왜냐면 차이가 어디서 나니까? 기초 제공품에서 나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중요해요. 패러프레이징이 되거든.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둘이 똑같다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럼 맞다. 왜? 차이가 기초 제공품에서 나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해도 맞힐 수 있잖아, 이거는. 그 다음에 2번도 중요 표시할게요. 자, 2번은 기말 제공품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기초 제공품이고 2번은 기말 제공품이고, 이건 그냥 좀 외우시면 좋은데 나중에 계산할 때 보여드릴 건데, 기말 제공품은 어떤 방법을 써도 똑같아요. 정해져 있어, 기말 제공품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선지를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2번이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원가 배분에서 차이가 없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원가 배분에서 이걸 양괄호를 쳐요.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원가 배분에서 이걸 양괄호 쳐보세요. 바로 빼고 읽어봐.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끝내고 넘어가면 돼. 차이가 없으면 뭐 읽을 필요가 있나? 차이가 없다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중요하지.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차이가 없는 거니까. 전제가 필요한데 2번은 전제가 필요 없어요. 무조건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기억을 하자. 그리고 3번, 4번은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넘어가려고요. 그냥 1, 2번에서 나오길 비세요. 그냥 나중에 계산 문제 나오면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솔직히 3, 4번은 난도가 너무 높아요. 이건 솔직히 세무사 공부를 해야 좀 그런 느낌? 회계사 세무사 느낌. 출제자가 지금 딱 합격한 지 얼마 안 된 애라니까요. 그러면 10번 요거 단순 계산 문제인데, 이거 계산이 어렵진 않은데 이게
독해 문제거든요. 한번 좀 애매한데. 일단 넘깁시다. 얘는 알려줘도 못 풀 것 같아, 시험장 가서. 왜냐면 좀 원가 자체를 이해해야 되는 문제라서 넘어가고. 다음은 11 할 수 있겠다. 11번 볼게요. 11번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이거 말장난 문제인데 이거 제목에 표시 잘해야 돼요. 시험은 그냥 똑똑하기만 해서 잘 보는 게 아니고 훈련을 많이 해야 돼.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이게 지금 주인공이에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뒤에 뭐라고 붙냐면 요거를 좀 박스 같은 걸 쳐놓으시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이렇게 돼 있죠. 자, 봐봐요. 이중부정이죠. 내가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야 돼, 의무는. 근데 면제되면 발급 안 해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니래.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끄세요. 이중부정이잖아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그럼 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발급 의무 있는 거. 알겠죠? 이게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인 거예요. 다 외우면 뭐 시험 잘 보긴 하겠지만 줄여야지 공부하는 거를. 이런 게 스킬인데 모든 시험에 거의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거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문제 잘못 읽어서 틀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거 찾을게요. 하는 거, 해야 되는 것. 자, 1번 구매 확인서 표시하시고 옆에다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 아까 보셨죠?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센스 있는 사람이 이럴 거야. 만약에 생각이 안 났어. 아까 메인 매출 좀 계속 본 것 같은데? 가서 얼른 봐야지. 거기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 써있죠? 그럼 1번 답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한 시험 안에 같이 있잖아요, 지금. 그럼 가서 찾아볼 수라도 있어야지, 기억이 안 나면. 물론 제일 좋은 건 머릿속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자, 미용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 미용업자 표시하시고, 옆에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 써주세요.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 이거 엄청 중요해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안 좋아 보이죠? 왜냐면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세금 계산서를 못 받는다는 소리죠. 그럼 세액공제를 못 받잖아. 그럼 나한테 물건 안 사겠지.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불만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왜 나한테 그런 핸디캡을 주냐? 근데 국세청이 말해. 야, 이유가 있지. 니네들이 파는 물건이랑 서비스는 너무 사적이야. 미용실 한번 생각해봐요. 미용실 법인카드로 쓰면 비용 처리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 사업이랑 관련 있어요? 미용실 가는 게? 지가 하고 싶으니까 머리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가서 야, 너 세금 계산서 주지 마. 넌 그냥 주지 마. 이래버렸다고. 어차피 비용 처리가 안 될 거니까 미용실 간 거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항목들이 사적이야. 그러니까 이 미용, 이건 이제 이해되시죠? 그리고 목욕탕도 있어. 사우나 가는 거. 안 되겠죠, 당연히. 지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이제 들러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객 운송업. 여객 운송업. 비행기 타고 KTX 타고 그거 타고 놀러 가는지 일하러 가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가서 야 그냥 주지 마. 일하러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잖아. 주지 마. 이거예요. 그냥. 내가 그걸 뭐하러 파악하고 있냐. 그냥 안 되면 되는 거지. 중요합니다. 여객 운송업. 그리고 참고로 여객 운송업 중에서 전세버스는 돼요. 그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여객 운송업은 다 세금 계산서 못 주거든요. 근데 전세버스 알아요? 그 출퇴근 버스 있잖아.
내가 만약에 그 엠코 이거 버스 많이 다니시는 거 아나? 광주에? 내가 엠코인데 전세버스 회사한테 부탁을 해. 하루에 몇 번 출퇴근을 좀 할게요. 세금 계산서 되죠? 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전세버스는 되게끔 해놨어. 어차피 전세버스는 출퇴근만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임원이 KTX 타고 항공권 쓴다? 안 돼. 놀러 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느낌이지. 그걸 왜 말했냐면 동그라미 3번 보고 말한 거예요. 왜? 택시 운송업자 여객 서비스업이죠. 그래서 안 되거든요. 근데 전세버스 나오면 어떻게 해? 그럼 또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맞히기는 쉬운데 공부는 어려운 거야. 공부는 깊거든요. 시험은 재수지 재수. 쉽게 내면 쉬운 거고. 그래서 전세버스 조심하시고요. 그 3번 옆에 전세버스 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있다 이렇게 써놔야겠죠. 이 문제만 맞출 거 아니잖아. 뭐 이 정도. 그래서 2번, 3번은 묶어두시면 되겠죠. 2번, 3번은 둘 다 사적인 서비스니까. 그러니까 대표가 택시 타고 세금 계산서 주세요. 그러면 안 되게끔 해놓은 거지. 왜냐면 놀러 갈 때 택시 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참고로 이건 적지 말고 듣기만 하세요. 미용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하러 갔을 때 그 미용비 있죠. 이발비.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미용사가 쓰던 미용기구 팔 수도 있죠. 다른 사업자한테. 그건 세금 계산서 줘야지. 그거 이해되시죠? 그건 제 시험에 나와요. 미용업자가 쓰던 미용기구를 팔았다. 세금 계산서 발급돼서. 근데 미용 서비스는 아니지. 이해되시죠?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공부하면 재밌어요. 깊게 하면. 이유가 다 있거든.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임대업자. 얘는 간주임대로만 표시하시면 되는데, 이게 그 앞에서도 나왔죠. 보증금에다가 이자율 때려서 세금 뜯어가는 거 그냥. 그러니까 월세는 부가세가 붙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월세는 합법적으로 부가세를 갖고 가거든요, 국세청이. 근데 보증금이 탐나는 거야. 내가 보증금 1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국세청이 오더니, 야, 솔직히 너 1억 그거 은행에만 넣어놔도 한 2% 먹지 않냐? 2% 벌었다 칠게? 이게 간주임대로. 그러면 내가 세금은 낸다 그래.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나한테 세금 계산서 발급해요? 별일 없잖아. 그래서 참고로 간주임대료 옆에 간주 공급도 하나 써놓으시고. 간주임대료랑 간주공급이랑 성이 같죠? 둘 다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공급이 아니니까 이름을 간주공급으로 붙인 거거든요. 안 판 거 나도 알아. 근데 난 부가세만 거두면 돼.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은 하지 말라 그래. 부가세만 갖고 와 이거야. 아시겠죠? 이 문제도 중요하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음 시간에 이걸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기출 문제를 드리든지 뭐 할게요. 지금 뭐 자료로 또 드릴 거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우선 저번에 하던 118회를 마무리하고요. 그 121회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최근 거가 122회예요. 근데 합격률이 너무 높아서 47%거든요. 그래서 117회로 역으로 계속 가려고 해요. 117회가 한 27% 정도 돼요. 그러니까 좀 합격률이 낮은 걸로 연습을 하고 122회는 뭐 마지막쯤에 한번 실전처럼 풀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높은 건 좀 아껴두고 하겠습니다. 그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론 부가가치세만 마무리 지으면 되는데 그 4페이지에 11번은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여객 이쪽 여객이 좀 부가가치세에서 중요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번 시간에는 그 여객 서비스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못하는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확 펼쳐서 좀 보면은 여객 운송 서비스죠. 요걸 판매하는 데가 보통 그 항공사라 그러죠. 그
비행기로 실어 날라주는 곳하고 뭐 배 타는 거나 뭐 KTX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먼저 펼쳐볼 거냐면 우선 면세부터. 면세는 분야별로 조금씩 섞여 있는데 이유가 면세 컨셉 자체가 최소한이기 때문이거든요. 최소한. 그러니까 분야별로 최소한의 것들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먹을 거라고 하면 뭐 수돗물이나 뭐 쌀, 과일, 야채 이런 것들 이쪽 하고 나는 것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여객 쪽에서도 최소한은 면세로 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대중교통이겠죠. 내가 취직을 했는데 차가 없으면 대중교통 타고 다녀야 되니까 그럼 그걸 최소한으로 깔아주는 게 뭐 지하철이나 그리고 뭐 마을버스, 시내버스. 이제 이 정도는 좀 기억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탈 때 내는 요금 있잖아요. 거기에는 부가가치세가 아예 없는 거죠. 최소한이니까. 그럼 이 세 개는 좀 기억하시기 쉬울 건데 추가로 하나 더 해보면, 만약에 내가 취직을 다른 지역으로 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나주로 했다든가 담양으로 했다든가. 그럼 광주에서 가려면 시내버스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타야 될 수도 있죠. 그럼 고속버스 중에 제일 급 낮은 거 있죠. 일반. 그 위에가 우등, 그 위가 프리미엄이죠. 일반은 최소한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면세가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막 면세랑 과세 섞어놓고 다음 중 면세는 몇 개게 막 이런 거네요. 그래서 뭐 고속버스 일반만 이제 우등 타는 순간 가격이 확 뛰거든요. 그 이유가 부가가치세가 같이 붙어서 그래요. 이 정도 면세. 얘네들은 부가가치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없으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애들은 다 과세인데 여기서 또 나뉘는 거죠. 그러면 과세,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 즉 비행기를 탄다, KTX를 탄다 하면 과세란 소리죠. 위쪽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부가가치세를 내니까 세금 계산서 주세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국세청이 막아놨다 그랬죠. 얘네들이 일 때문에 어딜 이동하는지 놀러 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해주지 마라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못하게 하는 게 대부분인데 하게 해주는 게 있다 그랬죠? 딱 하나. 전세버스.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전세버스 회사에다가 뭐 하루에 몇 번 몇 시간 동안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부가가치세가 들겠죠? 전세버스 빌릴 때. 그럼 그때 세금 계산서 주세요 하면 준다 이거죠. 왜냐면 직원들 출퇴근시키는 용도가 확실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세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게 한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가 그냥 그 외에 이렇게 가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시험에 나왔던 게 대표적으로 뭐 KTX, 택시, 뭐 항공권 이렇게 세 개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못하는 업종이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객 서비스가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면세도 섞어서 낼 수가 있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못하는 것도 섞어 낼 수 있고 그 와중에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섞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4페이지에 11번을 한 번 더 보시면 3번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죠. 3번은 택시. 택시는 그러면 한번 알고리즘을 짜봐요. 자, 택시는 타는 거죠. 여객. 그러면 면세냐? 아니다. 과세로 내려오죠. 세금 계산서 발급해줄 수 있냐? 아니다. 그럼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중 부정이라고 그랬죠.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한 번 부정이고 않는 게 또 부정이니까 결국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걸 물어보니까 3번은 아닌 거죠. 3번은 발급을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이유가 이번에 미용업자가 있었죠. 같이 세트로 기억해 두세요. 여객은 기본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미용도 그 좀 개인적인 서비스다 보니까 애매하니까 안 해준다 그랬죠. 목욕탕도 같이 묶어주세요. 그러니까 미용실 가는 거랑 사우나 가는 거 두 개는 당연히 안 되잖아요. 회사 돈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두 개는 세트로 묶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간주 들어가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 하는 거죠, 사실. 왜냐면 공급이 아닌데 우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주지 말고 부가세만 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8회에서 5페이지를 보시면, 페이지에 12번 한번 볼게요. 12번은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제 매입세를 우리가 실무 그 3점짜리에서 한번 보긴 했는데, 그건 좀 포기하더라도 이 정도는 좀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가성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3점짜리 기억나시죠? 막 그 제조업은 농어민 매입분 대보 막 했잖아요. 그거 3점. 근데 이거 하나 맞히면 2점. 일단 가성비가 압도적이죠. 얘는 찍을 수도 있잖아요. 얘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하셔야 돼요. 실무는 버리더라도. 자, 그럼 의제 매입세 공제 컨셉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A라는 과세 사업자가 있어요. 이제 용어도 조금씩 생각해 두시면 좋은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그 중에 과세 사업자랑 면세 사업자가 있죠. 그럼 과세 사업자는 또 일반 과세자랑 간이 과세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틀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과세 사업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일반 과세자 이야기를 할 거다.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야 실제 그 일을 하실 때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 간이 과세자가 아니란 소리죠 지금. 자, 그럼 이때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되냐면, A가 원재료를 사요. 근데 이게 면세예요. 그럼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없겠죠? 없습니다. 그리고 얘를 제조해가지고 팔아요. 그러면 제품이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제조를 했다는 소리죠. 내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숭아를 사서, 면세 원재료인 복숭아를 사서 복숭아 통조림을 만들어서 팝니다. 근데 문제는 사올 때는 부가가치세를 안 냈기 때문에 당연히 못 돌려받죠? 근데 팔 때는 어때요? 과세 물건을 파니까 부가세를 걷어서 냅니다. 그럼 이게 당연하잖아요, 사실. 근데 세부담이 크죠, 일단 실제적으로. 왜냐면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을 공부하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옆 동네 가서 물어보니까 옆 친구는 내는 부가가치세가 적어요. 왜냐면 내는 거에서 낸 걸 빼주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내죠, 과세사업 친구는. 근데 나는 부가가치세를 많이 내는 거야. 억울하겠죠, 실제로? 실제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는 건데 내는 사람은 억울할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알려드렸죠. 이 면세사업자 있잖아요. 면세사업자 한번 빌어보여 봅시다. 얘는 면세사업자예요. 그냥 면세 물건을 파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복숭아를 사다가 팔아요. 근데 그 사무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막 과수원 운영하려면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고 있다고 합시다. 임차료. 그러면 임차료가 나갈 거 아니에요? 과세겠죠? 근데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있죠? 부가가치세 낼 거 아니에요? 임차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못 돌려받죠? 냈는데 못 돌려받죠? 이유는 면세사업자니까. 그럼 얘가 화풀이 한다 그랬죠. 어디다가? 여기다가.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가격은 올려놨죠 지금. 국세청 이걸 모르겠냐고요. 지들이 이 법을 만들어놨는데. 뻔하죠. 면세사업자들은 화풀이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형식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없어서 못 돌려받지만 실제로 물건을 비싸게 산 거 나도 알고 있어. 그러면 너도 소비자한테 물건을 비싸게 팔겠지. 왜냐면 화풀이를 또 할 테니까. 그러면 좀 약간 진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매입세액을 만들어줄게. 없지만 의제해줄게. 이겁니다. 이 스토리를 기억하실 수는 있죠. 실무는 틀려도.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간이과세자 나왔죠. 간이과세자는 이미 세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일반 과세자의 뭐 크게 4분의 1도 덜 내요. 절반 정도에서. 그러니까 세금을 이미 넌 덜 내고 있는데 이것까지 해달라고 하진 마라. 그래서 일반 과세자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죠. 일반적으로 의무를 다 한 사람만 빼주겠다. 그럼 1번은 간이과세자에서 탈락. 제가 간이과세자 나온 김에 안 되는 거 3개 말씀드릴게요. 자, 간이과세자 안 되는 거. 이제 그 회계 1급 할 때가 좋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회계 1급은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제가 공부하려고 갖고 왔는데 이게 세법 책이에요. 근데 1000페이지 넘거든요. 문제만 있어요. 그리고 이론은 이걸 봐야 돼요. 600페이지. 세법은 암기예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은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몇 분의 몇인 거 외워야지. 그리고 누굴 해주는지 누굴 안 해주는지 외워야지. 그럼 안 해주는데 왜 안 해주는지, 뭘 안 해주는지 또 외워야지. 조금씩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주 봐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간이과세자 안 해주는 거. 첫 번째, 의제매입세액 안 해준다. 왜냐면 넌 꿀을 빨고 있다 이미. 더 해달라고 하진 마라. 그리고 대손세액 공제.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내가 그 매출채권 못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좀 돌려주세요 하는 거 있었잖아요. 10일 나누기 10일 해가지고 그것도 안 해줘. 왜냐면 둘이 비슷하잖아요. 결국 세금 덜 내는 거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세트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 이 두 개는 까먹으시더라도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거, 환급 안 돼요. 이 두 개는 적용이 안 되는 회사도 꽤 많아요. 왜냐면 뭐 내가 채권 다 잘 회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의자매입세액은 여기 해당이 안 되면 해당이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학원은 전혀 해당 사항 없고, 그러니까. 근데 환급은 어때요? 모두가 해당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사업을 딱 처음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 데스밸리라고 해서 그 약간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데 돈을 쓰기만 하는 구간 있죠. 처음에는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요? 돈을 쓰기만 하지. 그걸 데스밸리라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부가가치세는 환급받게 되죠. 왜냐면 번 돈은 없고 판 돈은 없고 산 돈만 있으니까. 근데 안 해줘요. 왜냐면 세금을 적게 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 같이 기억해도 돼요. 잘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유는 간이과세자는 탈락.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법인사업자 나왔죠. 그럼 법인은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밖에 안 돼요. 왜냐면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에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 미만인 사람만이잖아요. 개인사업자 중에. 그럼 반대로 법인사업자는 옆에 써주세요. 일반과세자. 이게 엄청 헷갈려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잘 해두셔야 되는데 지금 부가가치세법 하고 있죠? 부가가치세법에 나오는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과세사업자 중에 일반과세자랑 간이과세자가 있다 그랬죠? 이건 부가가치세법에서 쓰는 용어예요. 근데 우리가 부가가치세법 배우기 전에 안 배웠어. 부가가치세를 하나도 몰라. 그래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가 있는 건 아시죠? 그럼 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여기다 쑤셔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일반과세자는 누가 있냐? 첫 번째,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외웠던 거 있잖아요. 직전대가,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마지막에 개인사업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일반과세자는 두 개지. 법인사업자랑 이건 초과죠. 초과. 죄송해요. 이상. 왜 그런지 아시죠? 왜냐면 미만은 간이과세자니까.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제가 그림 그려드렸었잖아요. 법인 한 줄 그리고 개인 한 줄 그려가지고 법인은 무조건 일반, 개인은 위쪽 잘라서 위쪽만 일반, 아래쪽은 간이. 알겠죠? 그것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간이과세자는 그냥 간이과세자구나 하면 돼. 그럼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의 개인 사업자겠구나. 네, 2번은 법인 사업자 말했으니까 역으로 가야죠. 법인 사업자니까 일반 과세자 말하는구나. 그럼 얘는 일단 통과. 그리고 한정식집 있죠. 그럼 우리가 한정식집을 배웠나? 생각해봐요. 한정식집이 면세 재료를 사서 과세 요리로 바꿔 팔죠. 그러니까 통과. 제조라고 하긴 그런데 음식도 제조긴 하잖아요. 그래서 2번이에요. 요 컨셉이 들어가니까 원재료 면세, 과세 제품 들어가니까 일반 과세자고. 그 다음에 3번 한번 봅시다. 3번은 면세 사업자에서 끝났죠. 이미 제품이 과세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4번은 소매업인데 소매업은 떼다 파는 거죠. 제조가 아니라. 그래서 4번에다가는 제조가 아니라서 그 제가 해설에 중요한 부분만 밑줄 쳐놨거든요. 일반 과세자, 제조 및 가공, 부가가치세 과세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당이 안 되는 건 다 탈락인 거지. 그럼 4번은 소매업이 제조가 아니라서 탈락이에요. 그럼 도매업도 안 되겠죠. 이유 아시겠죠? 소매업, 도매업은 상품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12번 같은 건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가성비가 좋으니까 기본을 쫙 확보하셔서 잘 맞춰주세요. 이제 세법은 사실 좀 공부하는 게 회계는 이거 하나 맞히려면 딱 이 부분만 공부하면 맞히거든요. 근데 세법은 배경 지식이 좀 많아야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것도 좀 쉽게 맞춰.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대나무 같다 그래야 되나? 그 대나무가 한 그루씩 있는 게 아니고 밑에가 쫙 연결돼 있거든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세법은.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 다음은 2020년 1월에 간이과세자로 카페를 개업했다. 이게 포인트네요. 간이과세자로 개업 이거 표시할게요. 간이과세자로 카페를 개업. 이거 표시하고 뭐라고 따로 쓰셔야 되냐면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입니다. 처음에 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고를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처음은 기회를 줘요. 일반 과세자로 할래? 간이 과세자로 할래? 근데 저는 뭐 간이 과세자로 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겠죠. 세금 내기 싫으니까.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간이 과세자는 계속 사업을 할 때는 세금을 덜 내지만 최초에 사업할 때 있죠. 그때는 아까 제가 데스밸리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물건을 사기만 할 거야 처음에. 그럼 일반 과세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다 환급 받잖아요. 간이 과세자는 환급 못 받는다고 그랬죠. 그런 것까지 알아야 써먹는 거지. 그러면 뭐 그렇게 개업을 했대요. 근데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시점 이것도 표시할게요.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시점.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엄청 잘 나와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의제매입세액은 모르겠다 안 해 이래도 그 일반 과세자랑 간이 과세자로 변경되는 건 진짜 중요해요. 문제로 진짜 잘 나오고요. 그리고 가성비도 좋아요. 그럼 한번 과세기간을 한번 볼게요. 과세기간. 지금 부가가치세법을 하고 있고 과세기간을 한번 볼게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기간은 모든 사업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참고로 법인세법은 자기가 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부가가치세법은 못 정해요. 그냥 정해진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절반을 쪼개서 1기, 2기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또 쪼개서 예정, 확정, 또 쪼개서 예정, 확정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말 그대로 1기, 2기로 나누는 건요. 일반 사업자, 일반 과세자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되냐면 간이과세자는 사실 국세청이 간이과세자한테 세금을 거둘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일반 과세자가 화낼까봐 너도 내긴 내야지 이런 느낌이에요. 형식적으로 내는 척이라도 좀 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일기이기 안 나누고 1년이에요. 그냥 1년이 하나예요. 안 중요하니까 그냥 이름 자체가 간이잖아요. 간이 간단하고 쉽게 세금 걷는다고 그냥 귀찮아 나도 얼마 내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냥 한 개로 끝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1월에 개업을 했죠? 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일반 과세자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개인 사업자죠? 간이 과세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개인 사업자라는 뜻이에요. 법인은 일반밖에 안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럼 간이 과세자로 개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개인 사업자인데 언제 바뀌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게 확인될 때 바뀌는 거겠죠? 그러면 일단 지금 2022년도에 시작했다고 했죠? 그럼 2022년도는 지켜봐야 되죠, 일단. 직전 연도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22년도에 공급 대가가 7천입니다. 1억 400만 원 미만이죠. 그럼 이 사람은 내년도에도 계속 간이과세자예요. 1억 400 미만이니까. 그 다음에 23년도 보시면 또 1억 400 미만이죠. 그럼 또 24년도 그냥 간이과세자 쭉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24년도에 1억 400 넘었죠. 이걸 표시하시면 되겠네. 24년도에 위에다 따로 써주세요. 1억 400 이상. 이게 해설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해설에 보면은 1억 400을 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넘는이 아니고 이상이에요. 넘는 초과잖아요. 이상이라고 해야 맞아요. 왜냐면 미만이 간이과세자거든요. 일반은 이상이 맞아요. 뭐 1억 400으로 내진 않았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24년도로 한번 바꿔보죠. 자, 합쳐서 계산을 해보니까 1억 2천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얘가 신고를 언제 하냐면 항상 부가가치세 신고는 그 과세 기간이 끝나고 다음 달 25일까지거든요. 다음 달 25일까지. 그 얘는 1년이 한 사이클이니까 이게 12월 31일에 끝나죠? 그럼 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얘가 2024년에 1억 400이 넘었다는 걸 1월 25일이 돼야 알아. 맞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적용시킬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하잖아요. 1월 25일에 확인이 되는데 1월 1일부터 시킬 수가 없죠. 그러면 다시 일반 케이스를 갖고 와요. 1기, 2기 나눠져 있죠. 1기는 이미 시작해버렸어 지금. 1월 25일이니까 지금이. 네, 2기가 7월 1일에 시작하죠. 그럼 이때부터 해라. 이렇게 1년 동안 가요. 그러니까 섞여 있죠. 근데 이게 정상이잖아요. 간이과세자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규칙대로 가는 거지. 그럼 넌 1월 1일부터 늦었으니까 7월 1일부터 1년 동안 일반과세자 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일반과세자예요. 그럼 그 7월 1일 뒤에는 어떻게 하냐? 이제 25년도 매출로 가야지. 계속 반씩 엇갈려요. 반반 음질 같이.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알면 틀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24년에 1억 400 넘었죠. 그럼 다음에 7월 1일이니까 4번이죠. 그러니까 설명은 장황을 했지만 답은 정해졌죠. 그해 다음 연도 7월 1일. 그 해설에 써놓으세요. 다음 연도 7월 1일. 참고로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과세자로 살다가 25년도에 다시 매출액 1억이 됐다고 해봐요. 그럼 25년도는 1억이야 이제. 근데 26년도 1월 25일에 신고를 해서 알겠죠? 그럼 7월 1일부터 다시 간이과세자지.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것도 다음 연도 7월 1일이죠? 그것도 맞히셔야지 당연히. 저 같은 반대로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거 나왔으니까 13번을 외울 거거든. 근데 간이과세자로 바꾸면 틀릴 걸요 또. 똑같아요. 그래서 12, 13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가성비가 꽤 괜찮은 문제라서. 그 다음은 14번은 소득세법인데 소득세법은 좀 기억에 남을 만한 것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기타 소득 좀 표시해 두시고요. 14번은 소득세법의 기타 소득인데 참고로 소득세는 항목이 8개 있습니다. 앞 글자만 말하면 이배, 사근, 연기, 퇴양 이렇게 되는데 일단 기가 6번째거든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에서 기타. 그러니까 얘는 참고로 종합과세가 돼요. 그 5월에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의 날이거든요. 5월 돈 많이 나가지고 5월에 세금도 내야 되고 그것 중에 얘가 포함돼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1번 저작자가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이렇게 있는데 여기선 저작자만 한번 표시할 거예요. 저작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뭐 유명한 작곡가나 그런 사람 있죠. 뭐 악동 뮤지션의 그 남자애 걔는 건물주예요. 그거 뭐야 저작권료로. 그럼 걔는 저작자죠. 근데 만약에 그 옛날 저작권자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피카소나 그 사람들이 화가인데 그림을 그렸어. 근데 자기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저작권 같은 게 가족한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답을 한번 보시면 저작자 외의자 돼 있죠. 표시해 보세요. 저작자 외의자. 보통 상속받았겠죠.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차이 아시겠죠? 동그라미 1번은 저작자 본인 말을 하는 거고 답에는 저작자 외의자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겠지. 유족이라 그러죠 보통.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급이 다르죠. 자기가 뭔가를 만들었어. 막 그림 그리고 작곡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 높게 쳐줘야겠죠? 근데 가족이 받았어. 그럼 자기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거는 원래 사업소득으로 봐요. 본인이 한 건. 근데 가족이 그걸 받아서 쓰면 기타 소득으로 빼거든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저작자는 사업소득이라고 따로 써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 그래도 한번 들으면 기억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자기 사업이잖아요. 자기가 뭐 노래 만들고 그림 그리고 하는 거는. 근데 그걸 가족이 물려받았어. 그럼 그걸로 저작권료 계속 받는다? 그럼 그냥 기타 소득이죠. 약간 복권 당첨된 것처럼 계속 그런 느낌이에요. 다음 2번 뇌물. 이거는 안 까먹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뇌물 이게 또 특이한 게 세법에 진짜 뇌물 써 있거든요. 왜냐면 세법에 적어놔야 나중에 국회의원들 깠을 때 이거 뇌물 받았네? 그럼 기타 소득으로 때려 이렇게 할 수 있죠. 뇌물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고 인정 안 해도 주고 받을 거잖아. 그럼 걸리면 기타 소득으로 때리겠다고 그 말이에요. 안 까먹겠죠? 사업소득은 아니잖아요. 뇌물 받은 게. 뇌물은 그렇고요. 한번 친구가 물어봤었는데 나 이거 받았는데 뭐야? 그러더라고요. 찍어서 보내줬어요. 기타 소득. 그 다음에 3번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여기서 고용관계 없이 한번 표시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 학원에 그 근로소득자였어요. 원래 학과장이었을 때. 근데 만약에 제가 근로소득자인데 뭐 연말정산 특강을 한번 한다. 우리 직원들한테. 그러면 고용관계가 있는 거죠. 그럼 강연료 따로 받을 수 있잖아요. 연말정산 특강료 해서 뭐 10만원, 20만원. 그건 근로소득이에요. 고용관계가 있는 상태니까. 근데 저는 퇴사를 했고 지금 여기 알바로 일하고 있거든요. 사업소득자. 그리고 만약에 연말정산 특강을 해줬다. 그럼 고용관계가 없는 거죠. 그럼 기타소득. 뭐 그런 식이에요.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고용관계가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로 시비를 받았다. 근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돼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게 앞으로도 조금씩 나올 텐데 강연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기타 소득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자기 직업이면 또 사업소득이고 한데 우리는 근로냐 기타냐 지금 이거 물어본 것 같아요. 고용관계만 했으니까. 그러면 강연료는 자기가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는 쉽게 보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해서 준비해서 강연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 경비를 60%를 인정해줘요.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실무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12만 원을 받잖아요. 그럼 원래 12만 원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죠. 근데 국가가 야 너 강연하느라 그래도 준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럼 12만 원에서 60% 빼줄게. 즉 40%만 곱해서 세금 내게 할게. 그러니까 60%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은 1 마이너스 6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0%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40% 곱하면 48,000원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5만 원 아래면은 비과세예요. 5만 원 아예 그냥 너 가져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포인트가 두 개인 거죠. 세 개인 거죠. 첫 번째, 근로관계가 없으니까 기타 소득으로 빠졌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강연료는 필요 경비를 60%를 인정해 준다. 그러면 40%를 곱하면 진짜 세금을 내야 되는 그 금액이 나오는데 세 번째 포인트는 5만 원 이하면 비과세. 기타 소득만 그래요. 근데 3번은 모르셔도 되는데 1번, 2번 정도는 좀 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포인트가 좀 있었네요. 사실 답은 1번에서 쉽게 끝났지만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 4번 여기는 3개 표시할게요. 3개. 첫 번째가 기타 소득금액. 소득금액에 표시하시고요. 소득금액. 그리고 밑에다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불러드릴게요. 소득금액 밑에다가 비교해서 이익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익. 좀 비교를 봅시다. 우리가 회계를 대충 좀 알고 있으니까 회계랑 지금 소득세법 하고 있죠. 소득세법에서 기타 소득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하면 회계에서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걸 이익 이렇게 하잖아요. 요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에 갖다 붙이는 게 좀 쉽지. 그러면 여기서 소득 금액을 제가 이익이라고 불러드린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소득 금액 개념이에요. 소득 금액. 그리고 옆으로 쭉 가면 총 수입 금액 나오죠. 총 수입 금액. 총 수입 금액. 이게 수입. 힌트는 총이죠, 총. 전체잖아요, 수익이. 매출액 개념이잖아요, 수익이. 그러니까 총 수입 금액. 이게 매출액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세금 때리면 안 되죠. 그 매출액을 버느라 얼마 썼어? 물어봐야겠죠? 그게 옆으로 가면 필요경비잖아요. 필요경비. 필요경비가 비용. 요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소득세법에서. 참고로 사업소득도 이렇게 가거든요. 사업소득도 이름만 바뀌고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사업소득금액이 돼요. 기타 소득도 그렇고. 그러니까 4번 엄청 중요해요. 4번. 그 기타 소득금액이랑 사업소득금액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3번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3번에는 12만원 이거 다시 표시하신 다음에 12만원의 총수입금액 쓰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2만원을 진짜 받은 거예요. 그럼 국세청이 오더니 그 중에 60% 내가 빼줄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40%를 곱한 금액 있잖아요. 48,000원. 그게 기타 소득금액인 거죠. 근데 그게 5만원이라면 너 가져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 4번은 둘이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예시가 있어야 이해가 잘 되니까. 그리고 5번은 15번 문제는 그냥 버리면 돼요. 이건 뭐 설명 드릴 수는 있는데 이거는 자주 내긴 하는데 별로 추천은 안 드립니다. 너무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118회는 이 정도 건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10분 정도 쉬다가 이제 117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